다전자 원자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때 꼭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유효획전화죠. 근데 그 유효획전화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트리폭 메소드나 아니면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 같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같은 대용량 컴퓨터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계산되는 것이 유효획전화이기 때문에 정선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1930년에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 리뷰에 실린 논문, 바로 이제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그 사람의 논문에 그 유효액전화를 조금 이제 근사적으로 쉽게 그 판단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여 우리가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데 그 슬레이터 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슬레이터 룰은 바로 자, Z 이펙티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효액전화라고 하죠. 자, 이것을 알아내는 근사적 방법입니다. 정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순간에 유효액전화가 필요하다면 근사적으로 알아낼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슬레이터고, 물론 그 이후에 더 개량된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처음 이걸 제시했던 사람이 슬레이터라서 그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따서 슬레이터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나다라 마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텍스트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상당히 뭐 좀 길죠. 좀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 있죠. 물론 제 수업 교재에도 슬레이터 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 읽고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슬레이터 룰을 바로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그 적용 속에서 얘를 이해하면서 바로 암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게 오히려 슬레이터 룰을 빠르고 쉽게 공부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기에 있는 전이금속 26번 철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은 사주기의 여섯 번째 전이금속이죠. 그래서 스티부크망페 여섯 번째 전이금속인데, 이 슬레이터 룰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26번이니까 26개의 전자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1s2, 2s2, EP6, 3s2, 3p6, 3d6, 4s2. 자,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 다음 슬레이터 룰의 첫 번째에서는 그 전자 배치된 것들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뭘 하라? 그룹핑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룹핑은 요런 방식으로 그룹핑을 하는 건데, 왜 저래야 되느냐? 이유는 없어요. 이러면 근사적으로 유효액전화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그룹핑을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전자 배치에 대해서 주 양자수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얘는 보시다시피 주 양자수가 1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 그룹핑을 하고요. 그 다음 ESEP는 주 양자수가 2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묶어서 그룹핑을 합니다. 주 양자수가 3으로 바뀌었네요. 그것도 이렇게 바뀌는데,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d 오비탈 혹은 f 오비탈은 주양자수와 관계없이 따로 그룹핑을 합니다. 정성적 이유를 만들어 붙일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상에서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없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근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D 따로 묶고요. 그 다음 4s2니까 주양자수가 4로 바뀌었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그룹핑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 이제 유효액전화를 구하는데요.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구해져 있냐면, 보시다시피 그룹핑 되어 있는 그 별별로 이렇게 유효액전화가 따로따로 구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 그룹에 들어있는 전자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6에서 총 8개의 전자가 있죠. 그 8개의 전자의 유핵전하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원소의 각 오비탈별 채워진 전자의 유핵전하를 실제로 엄밀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뭐 이런 원소에 대해서 유핵전하를 계산하면요, 실제로는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6s 있는 오비탈 전자의 유핵전하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슬레이터 룰은 근사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총 8개의 전자 각각의 유핵전하가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슬레이터 룰은 그룹에 있는 전자들의 거의 뭐 평균적 정도의 유핵전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슬레이터 룰을 적용한 결과는 진짜 엄밀한 계산 결과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대강 들으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룹별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을 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26 뭐 계속 있지만 이건 뭡니까? 네, 바로 원자 번호죠. 자, 원자 번호만큼 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원자 번호이면서 그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선 처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1 곱하기 0.3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 이 슬레이터 룰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실 건 뭐냐면, 자, 극장에 가서 스크린 앞에 관객들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가까이 있는 뭐 관객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객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극장에 가서 스크린을 이렇게 보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앞에 있는 관객에 의해서 스크린의 일부가 이렇게 가려질 수 있죠. 네. 그런 경우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극장 안의 스크린을 일부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스크린을 가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힘들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1S부터 4S까지 전자배치를 쭉 했습니다. 이 원리는 뭐죠? 1이 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를 뜻하는 거죠. 혹은 1이 갈수록 여기가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는 뭐 가까워서 더 안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100% 핵에서 더 가깝다 이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핵에 가까운 경향성을 좀 보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1s 그룹핑에 대한 유핵전하를 구할 텐데, 이 1s 오비탈은 핵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2주기, 3주기, 4주기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1s 오비탈이 보시다시피 핵전하를 경험할 때 1s 오비탈을 기준으로 더 뒤쪽에 있는, 핵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요 그룹들은 요 1s 오비탈의 유핵전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장의 스크린이고 이게 해당 관객이면 그 관객 뒤쪽에 있는 관객은 이 스크린을 이 앞 관객에 대해서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핵전하를 계산할 때 핵 어떤 그룹핑의 뒤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룹들은 해당 그룹의 유핵전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1s 그룹에 있는 전자의 유핵전하를 계산을 할 때는 얘 그룹을 기준으로 한 오른쪽 그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1 곱하기 0.3의 의미는 뭐냐? 0.3은 바로 1s 전자 간 가림상수입니다. 원S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 사이의 가림상수가 0.3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은 뭐냐면 1s 오비탈이 현재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전자가 2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전자의 유핵전하를 생각을 할 때 이 전자의 가림 효과 혹은 정전기적 청력을 줄 수 있는 전자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전자겠죠. 그러니까
해당 어떤 이 전자에 대한 가림 효과를 생각을 할 때는 나머지 한 전자의 가림 인자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은 뭐냐면 현재 그룹핑에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전자에서 빼기 1 한 거, 그만큼 현재 언급하고 있는 전자의 가림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 각각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 25.70만큼의 유효액 전하가 나타난다 라고 근사적 슬레이터 룰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룹을 살펴봅시다. ESEP.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번호 26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얘는 어느 그룹이냐면 바로 요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룹을 얘기할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즉, 요 그룹에 대한 유효액 전하를 생각할 때는 얘네들은 없는 거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계산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계산 방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SEP의 이 앞에 있는 2가 뭐예요? 이게 바로 주양자수죠.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0.35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주양자수가 같은 그룹 내 가림상수입니다. 자, 지금 해당 그룹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지금 전자가 2 더하기 6해서 총 8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같은 그룹 내 전자의 가림상수는 전자 하나당 0.3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곱해 있는 7은 뭐냐면 전자가 총 8개가 있죠? 그럼 어떤 한 전자에 대한 유효액 전하는 나머지 7개의 전자가 가려놓는 것으로부터 유효액 전하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7은 뭐냐면 2 더하기 6 하니까 8이죠? 8 빼기 1 해서 7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그룹 내에서는 요만큼의 가림 효과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0.85 이건 뭐냐면 바로 n-1 그룹 전자들의 가림 상수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극장 어느 편에 앉아 있을 때 나보다 스크린에 더 가까운 관객은 나에게 이 스크린의 일부를 가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전자가 정전기적 청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해당 그룹의 왼쪽에 있는 핵에 더 가까운 그룹에 있는 전자가 가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언급하고 있는 전자의 그 주양자 수가를 n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한 칸 앞에 있는 그 전자들의 가림 상수는 0.85가 되고 그때 지금 여기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이 2개의 전자가 이 뒤쪽 그룹에 각각 0.85씩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ESEP에 대해선 요만큼 전체 가림 효과가 나타나고 원자 번호에 대해서 빼주면 21.85의 유효액 전하가 근사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룹 살펴볼까요? 자, 3s3p. 자, 여기에서는 주양자 수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그룹 내 가림 상수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35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그룹 내의 전자가 총 몇 개냐면 여기도 2 더하기 6해서 8이죠. 그럼 거기서 1을 빼서 7, 7개의 전자가 나머지 한 전자의 가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은 0.45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여기 있는 이 계산 방식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 0.85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n-1 그룹 전자의 가림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룹에 대해서 주양자 수가 1 작은 ESEP에 총 8개의 전자가 있고 8개의 전자 각각마다 0.85씩 가림 상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점 빵빵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바로 n-2 이하의 그룹의 가림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보다 앞에 있을수록 더 앞에 있을수록 이 스크린을 더 크게 가릴 수 있겠죠. 바로 가림 효과나 정전기적 청력이 앞전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주양자 수가 n인데 n 빼기 1이면 주양자 수가 1인 얘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그룹에 대해서
주양자 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 두 개의 전자는 각 전자당 가림 효과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실제 엄밀한 계산 결과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근사적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s 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는 가림 성수가 1.00, 여기 있는 8개의 전자는 0.85, 같은 그룹 내 가림 상수는 0.35. 얘를 고려하시면 3s3p 그룹의 평균적 유효액 전하는 14.75 정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룹 3D 그룹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쨌건 3D니까 여기서는 뭐 주양자 수가 어쨌건 위와 같은 3이네요. 뭐 주양자 수는 같지만 어쨌건 3D 오비탈이라는 같은 그룹 내에 전자가 총 6개가 있고요. 6 빼기 1 해서 5개의 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 그룹 내 전자니까 0.35만큼 가림 효과가 나타나겠죠. 얘는 요런 거랑 상황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0 이게 좀 독특한데요.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앞서 처음 보여드린 슬레이터 룰의 요 5번째 효과입니다. 1.00은 D나 F 오비탈의 경우에만이에요. 요 경우 N-1 그룹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가림 효과가 다 1입니다. 자, 다른 S나 P는 해당 그룹 말고 그것보다 하나 전이냐 그 다음 전이냐에 따라 가림 효과가 다르지만 D나 F 오비탈은 해당 그룹 앞에 있으면 모든 전자가 가림 효과가 1입니다. 이것도 뭐 이유가 있어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오비탈마다 핵 가까이 일부 전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침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D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S나 P에 비해서 급격하게 작아져요. F 오비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S나 P가 D 오비탈에 대해서 침투 효과가 크기 때문에 S나 P 오비탈의 D 오비탈에 대한 가림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나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나 D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거의 100% 가린다라고 가정을 해서 D 그룹 앞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 다 가림 효과가 1이에요. 그럼 현재 3D6의 이 6개의 전자 말고 이 앞에 있는 전자가 총 몇 개입니까? 여기까지 10개고 18개죠. 18개 전자 모두 다 1점 빵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현재 3D 오비탈의 유효액 전하는 6.2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S를 볼까요? 자, 이제 점점 익숙해지죠.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죠. 어찌됐건 4S의 같은 그룹의 두 개의 전자 각각의 유효액 전하는 0.35라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그룹에 지금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그룹에서 전자 하나를 뺀 하나의 전자에 의한 가림 상수가 0.35입니다. 그리고 0.85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N-1 그룹에 있는 가림 상수고요. 그러면 4s2에 대해서 N-1 그룹은 어디예요? 주양자 수가 3인 녀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총 14개니까 앞에 14개의 전자가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 1점 빵빵은 뭐예요? 바로 저기 있는 S나 P 오비탈에 대해서는 M-2 이하 그룹의 가림상수라고 했죠. 거긴 지금 전자가 몇 개 있냐면 2, 2, 6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3.75라는 유효액 전하가 나오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원소에 대해서 전자 배치와 그룹핑을 완결을 한 다음 각 그룹별로 유효액 전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때의 유효액 전하의 그 약간 시각적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26은 공통되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 그리고 결국 뭘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건 유효했잖아. 그럼 이 원자번호 뒤에 뭐가 똑같이 빼기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얘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얘들, 이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쉴딩 팩터라고 하는 애들이죠.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가림 인자. 그리고 기호 표기로는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로 종종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액전화 관련해서 어떤 유명한 수식이 있습니까? 바로 유효액전화는 원래 원자번호 혹은 핵전화에다가 빼기 가림인자, 이런 수식이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건 뭐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림인자를 구하는 방식이다. 어땠니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레이터 룰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에 뭐 어떤 그룹의 유효액전화를 어떻게든지 구해라, 진짜로 그냥 이 계산을 해서 요 답을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건 학교 교사의 그 취향에 따른 건데, 요런 식의 설명이 있죠. 요런 식의 설명을 안 주고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0.3, 0.85, 0.35, 1점 빵빵, 요런 특별한 요 가림 상수들 있죠. 요런 걸 암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걸 안 주고 문제를 낸다면, 그리고 그런 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0.3, 0.85, 0.35, 1.0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어떻게 외우느냐. 근데 사실은 요까지 딱 해보면 좀 느낌이 올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요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 리뷰에 1930년에 이걸 발표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슬레이터가 1930년대에 발표했던 그 논문에 보시면 자기가 발표한 슬레이터 룰을 적용하는 예시로서 뭘 들고 있냐면 바로 얘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철 원소에 대해서 유효액전화를 쭉 계산을 해본 거는 그냥 어떤 적용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이게 진짜 이 숫자 그대로 이 슬레이터의 논문에 정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팩트들입니다. 슬레이터의 논문에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 건, 슬레이터 룰을 공부할 때는 이 텍스트를 읽고 여기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이 안 날 땐, 혹은 시험 치기 직전에 이거를 쭉 살펴보세요. 그냥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원소를 딱 써놓고 전자 배치를 하고 그룹핑을 한 다음 각 그룹마다 유효액전화를 계산하는데, 그때 가림상수가 요거더라를 한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 보시면 정말 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예시, 이게 진짜 중요한 예시예요. 실제로 논문에 나왔던 예시니까 얘를 토대로 이 계산 과정을, 제가 지금 써드린 이 계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숙지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계산 실수만 없다면 정말 누구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시험 문제에서도 실수 없이 잘 득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